안녕하세요. 스리슬쩍 차량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맨날TV입니다. 지난 아이오닉 5 영상에서 차량 제공 광고를 요 아래쪽에 저희가 내보내드리고 나서 구독자님께서 흔쾌히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구입 및 시승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차주님께서 익명의 제공자로 해달라고 하신 관계로 차주님께서 이쪽에 나와 계시긴 하지만 출연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요, 좀 외롭고 아쉽지만 차주님께 받은 설문지만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주님께 전달받은 설문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요, 펠리세이드를 제공해 주신 차주님은 경북에 거주 중인 30대 결혼하신 남자분이고요, 4인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차량 등급으로는 2023년식 3800cc 프레스티지 등급. 와, 가솔린이요? 요즘 가솔린 인기 엄청 많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디젤과 가솔린이 9대1 정도로 디젤이 압도적이었다면 요즘에는 거의 6대4? 좀 심하게는 5대5라고 할 정도로 가솔린 차량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가솔린 차량이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구입 가격은요, 컴포트 옵션 180만원, 듀얼 와이드 썬루프 90만원을 추가하셔가지고 세금 제외 4,700만원 정도에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이전 차량이 소렌토 2016년식이셨는데 이게 사고가 여러 번 나셨대요. 그래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큰 차량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시기와 누적 주행거리는 구입하신 지는 약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누적 주행거리는 2,500km 정도를 조금 넘으셨다고 해요. 주 이용 목적과 주행 빈도는요,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하루 평균 한 18km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한 달 유지 비용은요, 현재 차주님의 주행 스타일상으로 월 783km 정도를 주행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의 출퇴근만 한 상황이고 월 유지 비용이 19만원 정도 나오신다고 해요. 네, 그리고 보험 금액은 약 110만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일반 설계사로 가입을 하신 거라서 다이렉트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탔을 때 실연비는 도로주행 평균 연비가 출퇴근 주행으로 약 한 6에서 7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주행 같은 경우에는요, 차를 구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9에서 10km 정도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5가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 장점으로 3800cc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앞에 타던 차가 2000cc였는데 치고 나가는 강한 힘에 매우 만족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역시 cc가 깡패인가요? 두 번째 장점, SUV지만 휘발유로 구매를 했는데 승차감, 정숙성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016년 소렌토가 만 7년 정도가 돼가니까 거의 경운기 수준이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소렌토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멀미를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넓은 실내라고 하시는데요, 대형 SUV의 넓은 실내가 더 쾌적하게 느껴지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제가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인데요, 저와 같은 4인 가족 오너분께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 2열 시트 중앙이 통로처럼 되어 있어서 중앙이 막혀 있다면 시원한 느낌이 없었을 것 같은데 펠리세이드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중앙이 막혀져 있는 그 VIP 시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뚫려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팔바지까지 있으니까 2열 시트가 굉장히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건 뭐 펠리세이드만의 장점은 아니지 않나요? 요즘에 뭐 트래버스나 모하비도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요. 다섯 번째 장점으로 뒷좌석의 부가 기능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천정에 달린 별도의 송풍구나, 그리고 송풍구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직접 바람을 맞기 싫은 사람의 경우에도 테두리를 레버로 돌리면 간접 바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요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뭔지 이따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의 컵홀더, 그리고 스피커까지 편리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도 펠리세이드만의 장점은 아니잖아요. 요즘 3열에 다 컵홀더 나와요. 와, 이 차주님 진짜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까지 정말 열심히 적어주셨는데요. 자, 다음으로 단점 5가지. 첫 번째 단점, 연비 유지비겠지요. 야, 차주님 이거 너무 욕심 아니에요 이거? 가솔린 차량을 타면서 연비까지 좋아야 되고 정숙성도, 이건 욕심이잖아요 솔직히.
당연히 대형 SUV를 타면서 연비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유차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죠. 어쩔 수 없는. 두 번째 단점으로 2열 시트를 2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중간에 통로 마감하고 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약간 옥의 티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시고요. 원래 시트가 있는 걸 야매로 떼어낸 것 같은 허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야매 표준어 맞나요? 이거 표준 아니지 않아요? 이거 타봐야 알 것 같은데 야매로 떼어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기어 노브를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버튼식 기어 변경은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의심 많은 차주님이시네요. 전후진 기어를 잘못 인지해서 눌렀을 때 엑셀을 밟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항상 계기판을 보고 엑셀을 밟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너무 낮지 않은가, 실제 트렁크에서 짐을 뺄 때 머리를 박아서 아파했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좀 더 높게 제작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 단점으로, 이건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잘 만드셨을 거고 제대로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벨트가 좀 허우적거린다고 하시는데, 허우적이 뭐예요 이게? 그리고 앞에 차보다 딱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부족해서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분명 기분 탓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차를 사길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여쭤봤을 때 가끔씩 와이프랑 차박을 가시는데 차박을 갈 생각에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이후에 정말 이 차를 잘 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출고할 때 또는 출고하고 나서 차량 에어매트 같은 거를 현대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반려견들을 위한 안전벨트, 뭐 반려견들을 위한 이렇게 와이어 하네스, 뭐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 이런 부분은 국내 제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후회된 적이 있었나요? 라고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아직 얼마 안 돼서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십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후에 정말 혹시라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보 또는 댓글을 남기겠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맞을 행동을 하실지. 자, 여기까지가 차주님께서 질문지에 답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량을 한번 보러 갈까요? 디자인을 먼저 설명드리기 이전에 X6를 같이 가져와 봤거든요. 왜 가져왔냐, 간단하게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차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저희 X6 같은 경우 저희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운전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체 차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팰리세이드가 오히려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앞 유리 같은 경우에도 팰리세이드보다 X6가 더 많이 누워 있어요. 시야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팰리세이드가 훨씬 낫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실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팰리세이드하고 X6하고 약 한 5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고요. 물론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좀 더 높고요. 차 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X6가 스펙상은 한 5cm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폭이 더 크고요. 차 길이가 한 5cm 정도 팰리세이드가 깁니다. 자, 이렇게 옆면을 보시게 되면 왠지 팰리세이드가 더 커 보이죠? 근데 차량 전체의 길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차량 디자인이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큰 느낌이 드는 거고요. 반대로 앞바퀴와 뒷바퀴, 이 휠베이스는 X6가 더 길어요. 그렇단 말은 팰리세이드의 휠베이스가 더 짧기 때문에 회전할 때 이 회전 반경이 X6보다 더 좁은 곳에서도 회전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초보자나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면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3년 팰리세이드는 22년도 첫 출시 이후 3년 반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요. 첫 번째 앞쪽 얼굴이 제일 많이 바뀌었죠. 현대에서 이렇게 밀고 있었던 헥사고널 그릴을 탈출해서, 그리고 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좀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범퍼 하단에 요 디테일까지 변화를 주었는데요. 요 자세히 보시면 프레스로 찍어내야 되는 요 본넷 라인, 요 부분에는 변화가 없고요. 범퍼나 사출물로 찍어내는 부분에는 변화를 주었는데요. 이게 아마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이끌어낸 페이스리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옆면으로 한번 와서 보신다면 옆면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캐릭터 라인부터 바뀐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옆면의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은 요 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거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뒷면 한번 또 볼까요? 요 뒷부분도 범퍼 하단 부분, 요 범퍼 디테일 정도만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약간 전면 디자인과 통일감이 있게 변경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요 아랫부분하고 요 범퍼에 여기 디퓨저 있죠. 요 부분만 사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얼이네요. 자, 그리고 차량의 길이는 약 15mm 정도가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밝힌 수치를 보면 단순히 범퍼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15mm가 길어진 것 뿐이지 실내 크기라든지 이런 스펙은 모두 동일한 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엔진룸 한번 보러 갈까요? 세차라서 깨끗한데요. 엔진룸도 보시면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모하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보면 엔진의 위치가 모하비보다 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을 거고요. 모하비보다 나중에 설계가 된 차기 때문에 이런 엔진 배치, 이 구조를 채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엔진룸 내부를 보면 엔진을 빼고 나면 생각보다 좀 헐비네요. 좌우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요, 생각보다. 제네시스나 뭐 이런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거의 이렇게 감싸잖아요. 좀 비어있는 모습이 도드라지는 것 뿐이지 상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빈 공간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기통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정비가 좀 용이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차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합니다. 네, 깔끔해요. 깔끔해요. 배터리가 80A 밖에 안 되나요? 80A. 생각보다 그렇게 큰 용량 아니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이전 모델 대비 크게 변화가 된 게 없고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고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메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캘라그래피인 그 상위 모델에만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여기도 좀 해주지. 그 외에 에어벤트 부분이 일체형으로 바뀐 점,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의 느낌은 모하비와 비교를 해보자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최대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껏 뽐낸 느낌이라면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형들이 많잖아요.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차들. 그러다 보니까 형들보다 잘나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절제되게 꾸민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어 트림을 한번 보신다면 파워윈도우 4개가 다 이렇게 파워윈도우로 되어 있고요. 도어 마감은 요 우드도 진짜 우드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부분도 플라스틱, 인조 가죽인 것 같고요. 일반 플라스틱. 네. 이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1열과 2열 같은 경우에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어 마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준수한데요. 자, 요 계기판을 한번 보면요, 12.3인치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현대에서 최신 디자인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는 4스포크 타입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요. 핸들의 가죽 질감은 수입차와 비교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 같고요. 굵기도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손 크기에 상관없이 적당한 조작감을 줄 수 있는 두께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의 마감이나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포테인먼트가 기존 그 10.25인치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2.3인치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콘솔 박스를 보면 특별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그리고 일부 차량들 보면 이렇게 뭐 안쪽에 턱이 있다든지 해서 생각보다 콘솔 박스를 활용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전체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6만 해도 콘솔 박스가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속상합니다. 센터 콘솔 크기도 생각보다 되게 크고요. 요 깊이 같은 경우에도 모하비랑 거의 비슷한 정도, 충분히 뭐 필요한 거를 다 수납을 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USB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푸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접으시게 된다면 뭐 이것도 콘솔 박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버튼 마감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재가 조금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아마 뭐 금속으로 만들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채택을 했을 것 같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작은 그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공조기를 보기 위한 그 아래쪽으로 버튼식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 같아요. 옛날 거 고수해서 그런가요? 뭐 요즘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그 미션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스틱으로 조작을 하든 다이얼로 조작을 하든 버튼식으로 하든 전부 다 전자식인 거는 맞는데, 이 버튼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계기판을 보지 않고 한다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사륜이 빠져 있어요, H트랙. 그래서 그 터레인 조절 모드가 없다. 요걸 조정하면 단순하게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컴포트 뭐 이런 것들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앞좌석 시트의 느낌은요, 솔직히 이 가죽 질감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급스러운 질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가죽 질감 자체도 더 윗급의 차량도 있고, 그리고 원가 상승을 막기 위한 요인에서 최대한 타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위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닌데, 비슷한 차량의 모하비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안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컴포트한, 적당한 안정감을 주는 컴포트한 느낌의 시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역시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패밀리카라면 역시 VIP가 적용되는 것보다 이렇게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것 같죠. 요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폴딩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봤던 모하비하고 동일하게 요 위쪽을 눌러도 똑같이 폴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차주님이 말씀하셨던 아래쪽에 약 한 뼘?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그 차주님이 말씀하셨던 야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걸 왜 높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쪽에 보시면 아이소픽스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가운데 공조기 개별로 이렇게 엉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거잭 12V 별도로 되어 있고, 시트 옆에 USB-C 타입 충전기가 좌우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당연히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친절하게 2개나 달아주셨어요. 네, 이 부분도 근데 구형하고 달라진 점이 없죠. 요 윗부분, 요게 아까 차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어벤트 홀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요게 요렇게 열려 있게 되면 바람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기아차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일한 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모하비를 탔을 때만 해도 모하비는 여기 없었어요. 닫힌 상태로 얘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옆에 있는 자그마한 홀들로 해가지고 바람이 좀 은은하게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거는 차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참신한 것 같고요. 이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열이 굉장히 넓은 상태로 되어 있고, 앞쪽도 남성이 앉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앉고서도 뒤에가 주먹 1개 정도 남는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천정 거주 공간도 제가 175인 걸 감안하면 거의 주먹 1개 이상, 1개 반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 탔을 때 약간 더 미세하게 모하비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인데요. 차량 전체 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체 폭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모하비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의 폭이 팰리세이드보다 좁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실내 개선을 조금 더 이뤄낼 수 있었던 그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바디의 특성 때문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2열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딱 적당히 컴포트한 느낌. 시트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앞좌석과 동일하고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요 옆쪽에 그 그물, 외장 배터리나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은 걸 고정하라는 것 같은데요. 세심한 배려. 자, 3열을 한번 타러 가볼까요? 3열은 등받이 각도가 따로 조절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2열을 적당히 앉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성인 기준으로 앞쪽이 닿습니다. 아마 2열을 더 당겨줘야 3열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앞쪽 무릎이 닿지 않도록 세팅한 상태로 제가 3열에 앉았을 때 공간이 남지가 않는 정도의 공간감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보다 3열이 앞뒤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의 트렁크 공간이 더 큽니다. 아마 트렁크 공간을 더 크게 만들면서 2열과 3열의 공간이 모하비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아요. 3열에서 보시면 친절하게 컵홀더 2개 있고요. 소소하게 스피커 있고요. USB-C 충전기, 그리고 선정에 2열과 같은 에어벤트 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해가지고 2열 쪽에 굉장히 큰 선루프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인데 에어백 같은 경우에도 기본 사양부터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아, 가운데 안전벨트. 네, 3열의 가운데에 타셨을 때 안전벨트네요. 이거 6인승 아닌가요? 와, 이걸 7인승으로 만들어 놨어. 어린애들 3명은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초등학생 정도요. 중학생만 돼도 3명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인이라면 2명이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편에 보시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3열에도 독서등이 있었는데 독서등은 보이지 않고요. 3열에도 아이소픽스가 하나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아마 아까 차주님이 말씀하셨던 테일게이트 같은데 175에도 돼입니다. 여기 저보다 키가 더 크신 분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 정도 조금만 주의하시면 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한계로 아마 이게 더 위쪽으로 개방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요 뒷부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등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게 3열 등이 아니라 트렁크 등입니다. 좀 낮긴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인데요. 3열까지 펼쳐져 있을 때도 넓진 않지만 기내용 캐리어보다 큰 23인치 정도의 캐리어가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내용이 세워서 한 3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3인치 캐리어가 한 2개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7명이 가득 타고서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용량인 것 같고요. 이 특이한 점은 모하비와 차량 전체 길이는 65mm, 6cm죠. 근데 트렁크 용량은 그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폴딩 전에 351L, 폴딩 후에 최대 1220L,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폴딩 하기 전에 509L로 약 한 150L 정도가 트렁크가 더 커요. 그리고 폴딩 후에는 1150L로 최대 폴딩했을 때 용량이 모하비가 조금 더 큰 걸로 봐서는 1열 공간이 팰리세이드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열 공간이 모하비가 조금 더 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트렁크 공간이 더 크다 보니까 이 3열 자체가 더 모하비보다 앞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3열의 공간감이 조금 더 작아진 대신에 트렁크 용량은 더 키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뒤편에 보면 시거잭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2열 홀딩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역시 이쪽도 평탄한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눌러서 2열을 폴딩을 해 볼게요. 폴딩을 하면 네, 요 옆에서 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완전 평탄하게 돼 있지 않고 모하비하고 똑같이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출고하시고 나서 평탄화 작업을 따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사제로 이렇게 밖에서 해주는 샵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대에서 개발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한 건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걸 뭐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는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올라탔을 때 3년의 모하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적으로 평평했는데,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서 175 정도가 요 가운데 이렇게 걸터 앉는다고 가정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실내 리뷰 자, 여기까지 실내외 디자인 리뷰를 마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시승을 하면서 또 차량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성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보러 가야 되겠죠. 가시죠. 처음 탔을 때 역시나 뭐 스포츠 쿠페형 SUV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탁 트여서 역시 운전하기가 조금 그 스포츠 쿠페형보다 편하다. 스포츠 쿠페나 뭐 이런 SUV들 보면 룸미러가 굉장히 좀 작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뒷부분도 굉장히 넓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핸들이 굉장히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 큰 관계로 운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핸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차의 제원은 V6 엔진의 3778cc의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295마력에 36.2토크. 모하비 3000cc 디젤과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운데요. 엔진 크기는 팰리세이드가 약 한 800cc 정도 더 크고요. 출력도 38마력가량 더 높게 나와 있거든요. 반면에 모하비가 디젤인 관계로 최대 토크는 더 높은데요. 모하비의 최대 토크가 57인 거에 비하면 팰리세이드 36.2로 단순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하비가 약 한 300kg 가까이 차량 전체 무게가 더 무거워요. 무게당 마력을 감안을 했을 때 팰리세이드가 단순히 스펙상으로 보여지는 출력으로 인해서 차량이 더 출력이 떨어지지 않냐 라고 비교를 하면 틀린 부분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오토뷰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엔진의 제로백은 8.15초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 제로백이 8.5초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차량 출력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카라반이라든지 보트라든지 트레일러를 견인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디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3800cc 가솔린이면 그 차량 출고할 때 트레일러 패키지라는 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500급 정도의 카라반을 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600급도 간혹 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0급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지르기 해야 될 때도 충분한 급가속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자, 뒷부분에 있는 노면솜 같은 게 조금 많이 올라와요. 이중 접합 유리를 했음에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실내에서 느껴지는 공진음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솔린이라서 더 많이 들어오는 건가? 그렇진 않을 텐데요. 차량이 지금 현재 운전 중일 때 저 뒷부분에 있는 소음까지 좀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가속을 했을 때도 굉장히 시원한 그 펀치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차의 무게가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차량이니까 충분하게 넉넉한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는데, 뭐 디젤만큼의 그 끄집어 당기는 느낌 정도의 그 펀치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CC가 크다 보니까 시원한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고요. 뭐 에코 모드는 뭐 굳이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연비 주행을 위한 모드니까요. 자, 그럼 반자율 모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차선 인식이 뭐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는 정도의 차선 인식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모하비를 탔을 때도 느꼈던 똑같은 부분인데, 이게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이라고 하나요? 그 스티어링 휠에 손이 살짝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이 핸들에 그 손을 댔다고 감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고등이 뜨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운전을 할 때 그 탈장만 얹어 놓으면 경고가 좀 자주 뜨는 편이네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핸들을 잡았느냐의 그 인식하는 센서 방식의 차이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HDA1이 있고 HDA2가 있다고 하던데, 이 차이는 제가 뭐 각각 그 주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차이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다만 뭐 여전히 주행보조 장치의 최강자는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 앞차와 거리 간격 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경고가 뜨네요.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핸들을 잡아줘야만 잡았다고 뜨는 것 같아요. 1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요, 잔진동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에어 서스펜션 차량들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당연히 안 되겠죠. 차량 가격에도 차이가 나고 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요 후측방 모니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 차에는 없는 기능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2열로 왔습니다. 승차감, 시트 포지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맨날 나쁘지 않대. 운전했을 때는 아까 제가 그 저 뒷편에서 소음이 좀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희한하게 뒷좌석에 탔을 때는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시트 조절을 하면 장거리를 다닐 때 굉장히 좀 컴포트한 정도의 시트 착자감인 것 같은데요. 뭐 시트 착자감은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합격인 것 같고요. 키에 따라서 팔걸이 높이를 이렇게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패밀리카답게 장거리 크루징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세팅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린아이들이라면 약간 눈이 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 눈 부시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3열이라면 햇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개방감은 역시 와이드라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정도로 2열 승차감은 뭐 합격인 것 같고요. 승차감이 엄청 고급지지는 않습니다. 3열로 왔습니다. 아까 제가 앉았던 시트에서 손대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고요. 잠깐 앉아서 갈 때는 역시 뭐 어른도 충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나오고요. 2열보다 승차감이 좀 월등히 떨어지긴 합니다. 2열에서는 탕 정도의 느낌이라면 3열에서는 꽈당 정도의 느낌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급차선 변경했을 때 뭐 모하비나 다른 차량들보다 월등하게 낫다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20% 소음, 3열에서는 거의 뭐 한 70% 정도의 소음. 얘는 2열과 3열에서 느껴지는 소음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모하비만큼 많지 않다. 2열에서 20%였다면 3열에서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모하비보다 3열이 조금 더 조용하다. 자, 여기까지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3열 멀미나 하지마. 하지마, 멀미나.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모델 대비 가격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제일 낮은 트림부터 적용된 10개의 에어백, 3열까지 적용된 아이소픽스와 같은 안전사양, 가장 많이 출고하는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컴포트 옵션, 그리고 듀얼 와이드 선루프를 추가를 했을 때 개소세 인하 적용된 걸 제외하면 4,784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취등록세를 344만 원 정도를 더하면 약 한 5,118만 원. 사륜구동이 빠진 게 조금 아쉬웠고요. 사륜구동 옵션까지 더할 경우에 모하비 더 마스터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지만, 심지어 캘리그라피에 사륜구동 옵션까지 추가하면 모하비 더 마스터보다 약 한 180만 원 정도 더 비싸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노코크 바디에 컴포트한 승차감과 최신 디자인, 그리고 모하비에는 없는 가솔린의 정숙성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경쟁 상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국산 대형 SUV 중에 전체 판매량 1위, 그리고 전체 차량 중에서 판매량이 9위라고 하니까요. 아마 소비자들이 현재 이 차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다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 역시 HUD 같은 옵션은 이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이라면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면 디자인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 것처럼 휠 디자인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차량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까지 국내 출시가 됐다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다양한 선택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아이오닉 5와 EV6처럼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맨날TV였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벤츠 구입 전 알아야 할 땡땡가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